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생활이 훨씬 위험한 것 같다고 저는 보이는데, 제 주변에 다 회사 때 번 돈의 3배 이상 되면 다 창출해내더라고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필명 시네케라로 네네네. 유명하신데, 시네케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 신시어리의 어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실됨. 그게 약간 제 모토거든요. 그 옛날 왜 편지 쓸 때 네. 신시어리 네, 이렇게 네. 진실된. 네. 근데 원래 자산운용사를 다니셨었다고요? 네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자산운용사면 이제 펀드 매니저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이 주식 펀드 매니저. 네. 근데 부동산 펀드 매니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가 익숙하신 이유는 네. 보통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가지고 주식 펀드를 가입을 하시잖아요. 많죠. 대부분이. 네. 그러면은 그 자금이 개인들 자금이 모여서 그 돈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똑같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런 건물이나 호텔, 마트, 백화점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퇴사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직접 투자하세요? 예,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자산이 많이 뭐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안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공개하셔도 저희는 큰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4년, 15년, 16년도에 네. 아파트 갭 투자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14, 15, 16년도에 네. 그때 저는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의 14, 15년이면 완전 바닥 치고 올라오는 네. 시기. 14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14년, 15년, 16년에 각각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10%씩 탁 올라갔고요. 17, 그다음에 18년도에 이제 파리 대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 되면서 잠깐 파리 대책은 한 3개월, 9.13 대책은 한 6개월 툭툭 떨어지더니 다시 확 올라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이제 어느 정도 쌓은 상태에서 이제 2018년에 그때가 이제 제가 부동산 펀드 매니저 13년 차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그 트리거가 된 거는 제가 큰 성과를 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서였습니다. 아, 회사에 또 실망하셨구나. 예. 근데 금융기관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얼마를 벌어한지가 그게 숫자로 명확하게 계량화가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을 그렇게 남의 돈 벌어주는 데만 쓰기 싫다. 예, 그것도 그렇고 더 이상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 투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저녁에 가서 보고 주말에 보고 네. 저녁에 계약하고 뭐 주말에 계약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같을 때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회사 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독한 마음 먹으면요. 네. 근데 건물이나 상가는 낮 시간에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 낮 시간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은 점심시간도 가서 봐야 되고 아침에도 가서 봐야 되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활발하게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인이 위험하다고?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인이 위험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연봉,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에 쓴 글인데 연봉을 1억 좀 넘게 버는 사람들이 저축을 평균 그때 5분이 소득 상위 5분이었는데 저축을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러면은 1년에 3천을 모으면 30년 모으면 9억, 20년 모으면 6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도 글쎄요, 10년, 20년, 30년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근데 딱 그 상단은 정확하게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생활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네. 당시에 저희 본부도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과연 내가 본부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될까? 팀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산운용업계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막 40대면은 팀장하고 네네네. 45 좀 넘어가면 뭐 본부장 해야 되고 네. 50대면 대표이사. 그 다음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대표이사를 하실 수도 네네네.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짧은데 과연 제가 본부장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아까 그 막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그 네이버 거리 뷰? 아, 네네네. 다음 로드 뷰 같은 거? 예. 거기에 찍히신 적도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건물 차는 앞에. 제 차는 2번 찍혔고요. 예. 뭐 차야 뭐 주차돼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걸어 다니는 모습이 한번 찍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제가 찾아보다가 아, 다시 한번 내가 갔던 물건들 이렇게 로드 뷰 보다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품을 많이 팔았다. 예. 어떻게 보면 임장인데 예. 주로 뭐 보러 다녔던 거예요? 빌딩? 예. 상가? 조그마한 건물들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사려고? 네. 그럼 지금 빌딩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뭘 눈치를 보세요. 다들 이제 우리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데 예. 지금 조물주 위에 계시는 건물주인데. 예.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이제 밸류 애드를 해서 밸류 애드. 예.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진짜 건물주한테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건물주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건물주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다 팔겠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산이 좀 있으시니까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받죠. 아주 많이 받죠. 이게 왜냐면은 예. 일반인들한테 네. 빌딩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너무 먼 얘기여가지고 꿈은 나도 건물주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내가 되겠어? 약간 이런 것이 좀 거리감이 있어서. 네네. 저 사실은 전 절대 뭐 권하지를 않아요. 이게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제 기본적인 덩치도 이제 크고 커지니까. 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거를 권하려면은 첫 번째로 자기 아파트가 그래도 뭐 수십억어치는 있고 그런데도 계속 현금 흐름이 본인의 비즈니스 본업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와서 그 현금을 어디다가 보관해 놓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로 아파트라는 그릇을 담기에는 이제 너무 커.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래서 빌딩으로 넘어가는. 네,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현금 흐름 자산만 많아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건물 딱 하나 사면 거기서 뭐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띠리리리 들어오고 뭔가 불로소득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모르는 아 그래요? 정말 일도 모르는 이야기고요. 빌딩 하나 사놓으면 거기서 이제 월세가 띵띵띵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오리가 예. 물에서 헤엄칠 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오리, 백조 이런 친구들. 네. 근데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개인 병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건물 투자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와요. 네. 근데 저는 일주일에 5일 일하신다, 6일 일하신다, 막 이러면은 특히 의사분들은 정말 바쁘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냥 쉬세요. 그냥 저희. 건물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쉬세요. 이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거니까는. 그러니까 페이닥터를 더 많이 채용해서 정말 일주일에 3일, 많게는 4일 이 정도 근무해도 될 정도로 좀 여유가 났을 때 그때 공부해서 시작해 보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많으니 그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본인이 시네케라님이 숫자, 특히 숫자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네, 숫자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근데 주식 투자도 조금 하시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어때요? 이게 수익률이랑 부동산, 주식 비교해보면? 부동산이 월등히 높고요. 네. 주식은, 그러니까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제가 이제 지난 정권 때 네. 이렇게 아까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서 다주택자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퇴로가 하나가 이제 증여였는데 증여세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높잖아요. 높죠. 근데 증여를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증여세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네.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KB나 뭐 하나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리포트에 보면은 부자들이 본인 자산에 현금성 자산을 막 거의 막 30%씩 갖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비 투자자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못할 텐데 부동산 위주로 하면 조금 자금 융통이 그 빨리 안 되니까. 그 투자쟁이들이 다 모든 사람의 고민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있으면 그게 불안하고 그렇죠. 뭔가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간 병적이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다 특히 부동산 또 레버리지까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래도 현금성 자산을 아무리 못해도 제 총자산의 뭐 15% 20%는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주식 투자도 이제 10년 이상 하긴 했는데 그동안은 되게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꽤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2일 만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도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자산 지금은 대부분? 뭐 총자산의 한 5, 6%밖에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 자동차, 미술품, 시계 이쪽 투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많이 그쪽으로도 하세요? 예, 관심을 갖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취미 영역이 아니면 재테크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덕업일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큰 재화인데 네. 시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1년 저금리 시절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 심지어 중고 가격이 더 비싸고 그랬는데 조금 고금리 시절 되면서 롤렉스나 이런 것도 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차는 지금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예, 지금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전으로 돌아와서 자동차는 이제 시동을 켜는 순간 감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전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21년도까지가 그 앞뒤로 한 2년 정도는 뭐 유명한 스포츠카들은 한 2년 기다려야 되고 3년 기다려야 돼서 예. 중고가 신차가보다 더 비싸서 한 네. 3개월 3개월 몰고 다니다가 한 3천만 원 더 얹어서 팔고 막. 네. 근데 그건 확실히 지나갔죠. 아주 극소수 모델만 남아 있어요. 지금. 네. 그 페라리에서 예. SUV가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프로산계라고요. 예? 프로산계라는 모델인데 프로산기? 프로산계래요. 프로산계? 네, 저도 뭐 실물은 못 이름도 봤는데요. 특이하네. 아무튼 네. 그 차를 그러니까 페라리 매장에서 받으려면 네. 페라리를 이런 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그러니까 아주 우등 고객? 우등 고객인데 그 기준이 제가 조금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 갖고 와도 못 사고 네. 일정 이상 자산이 돼야만 자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그 거래 트랙 레코드. 페라리를 얼마나 산 고객인지 네. 사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자산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 버리면 그냥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단 프로 산 게 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개 이름인 줄 알죠. 프로산계. 네. 이것도 저는 이제 공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놀면 뭐 하나인 거죠. 네네네. 그냥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좋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차테크 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이제 남들의 그 줄서기를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미리 이제 계약을 해놓고 실물이 오면은 빨리 사고 싶은데 그죠. 빨리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웃돈을 주고 팔 수가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몰라 뭐 몇 억짜리 샀는데 2, 3천 더 주지 뭐. 막 그런 분들 많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차를 투자하기에는 지났다. 거의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시계는요? 시계는 아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시계는 요새는 그 스포츠워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레스워치하고 스포츠워치로 나뉘는데,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양복을 안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양복을 잘 안 입고,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런 IT 부자들이 되게 많이 탄생했잖아요. 각종 뭐 스타트업이나 네. 플랫폼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양복을 안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워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금시계를 원래 그런 스틸 스포츠워치들을 애초에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워치면 이제 예. 이 줄이 이런 스탱이 아니라 스댕이요. 스탱이요? 그걸 스포츠워치라 그래요. 아, 그리고 뭐 우레탄 이런 게 스포츠워치 아니? 제가 갤럭시 워치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글쎄요. 금의 가죽 요런 걸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게 드레스워치고요. 네네네. 아, 금이나 가죽. 예. 스포츠워치는 지금 이런 게 스포츠워치예요? 그런 게 스포츠워치예요. 양복 입을 때 어울리는 거, 양복 안 입을 때 어울리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편할 것 근데 같아요. 스포츠워치가 조금 더 값어치가 지금 시대에는 있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들이 그런 비싼 금 시계들 막 이런 거 비싼 걸 네네네. 파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츠워치 사기 어려운데 이것도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원래부터 그런 전략이 좀 있거든요. 기회를 드린다고요? 예, 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거 좀 사주세요가 아니라. 예,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모든 세상사가 항상 뭐 갑을이 예. 항상 한 사람은 갑이고 한 사람은 을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상황에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LTV가 네. 50%면 돈 빌리는 사람이 완전 갑이 되거든요. 자, 제안해보세요. 저는 금리 싼데 돈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네. 완전 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그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나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예 못 사는 거. 혹시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산은 여쭤보지 않는 대신에 얼마나 부동산 이제 매매? 거래를 하셨었는지. 잠깐만요. 너무 많아요? 2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게 뭐 아파트랑 상가, 빌딩 합쳐서? 예, 빌라, 뭐 분양권, 상가, 건물 뭐 다 해서요. 주로 근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네. 하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이면 대부분 임대료가 그렇죠. 빌라나 빌라는 주거용에 속하는 것 같고요. 상가, 뭐 건물, 공장, 물류창고. 그거를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뭐 그런 거를 수익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하시는 방식은 밸류에드.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밸류에드는 그러니까 밸류에드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밸류에드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더한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말로 하면은. 네. 근데 그 가치를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실인 상가를 사요. 싸게요. 예. 그래서 좋은 임차인 스타벅스를 채워요. 아니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근데 그게 되면 거기가 왜 공실로 지금까지 있었냐는 거죠. 아무리 스타벅스가 들어갈 만한 좋은 자리여도 네.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월 고정 임대료를 받고 싶은데 네. 스타벅스는 뭐 자기들 매출에 뭐 12%, 13%, 14% 주겠다. 이러면 괴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밸류에드라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량한 임차인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우량한 임차인.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가여도 공실인 상가하고 좋은 임차인,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 직영매장, 뭐 KT 직영매장 이런 임차인 아니면 뭐 아모레 이런 데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구해오는 거죠, 임차인을. 네. 그러니까 직접 한다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직접 구해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할까 받을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상가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게 밸류에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밸류에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밸류에드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신축, 증축, 아니면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은 이제 외관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 네.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뭐 설비를
바꾼다든가, 뭐 승강기를 바꾼다든가, 냉온수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아주 소극적이지만 뭐 로비를 예쁘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주차장을 뭔가 좀 깔끔하게 만든다든가요. 주차장 시스템을 구비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공실로 남아있는 그 상가 같은 거 보면 원래 한 군데가 공실이 생기면 옆에도 공실이 생기고 점점 상권이 죽고 이게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보면 되게 이제 플랜카드 붙여놓죠. 임대, 네. 010 뭐뭐뭐 이쪽으로 연락 달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기다리거나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해놓거나 네. 그런 건데 그러면은 공실이 된 상태에서 우량한 임차인을 받는 방법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그냥 찾아오네? 뭐 여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때 비어 있을 때 여기에 들어올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를 막 몰 같은데 다 가보고요. 예. 그런 거 뭐 가두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로수길이나 네. 뭐 성수동이나 뭐 경리단길, 송리단길 이런 데 다 가보면서 이제 핫한 브랜드를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개사한테 연락해 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까지 했어요. 여성 잡지까지 제가 봤어요. 여성 잡지 앞단에 보면 광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낯선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찾아보고 이거 뭔가 뜨는 브랜드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컨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막 직영 매장을 유치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뜨는 브랜드들. 네네. 그 뜨는 브랜드가 내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나 뭐 그런 데 있으면 그것도 가보는 거죠. 뭐 물론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가맹점 열려고 나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왜 창업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도 그 브랜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브랜드 그 담당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짧은 시간에 확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렇게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 이것도 사실은 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이제 돈 쳐바르면 고급이 된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네. 어디 많이 좀 물량 투입을 하는 편이세요? 점점 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게 아직 저도 경험이 부족해서 아쉬운 게 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강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조그마한 건물들을 보면요. 네.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돼요. 네.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잘해야 뭐 15% 이러거든요. 여기다가 5% 10%만 한 10%만 더해도 전체 매매가 대비는 굉장히 작은 포션이잖아요. 근데 10% 15% 더하면 건물은 굉장히 으리으리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그 15% 내에서도 골조랑 터파기, 네. 땅 파는 비용하고 예. 그 뼈대 비용이 한 네. 또 4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작아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작은 투자로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 시각적인 거에 또 민감하니까. 예. 그리고 그런 공사할 때의 그런 공사 사고 리스크라든가 뭐 예. 공기 지연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뭐 새로 짓거나 할 때는. 모든 공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대신 해주니까 그 대신 해준 사람한테 웃돈을 주고 사가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쁘게 네. 환골탈태한 건물을. 저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 뭐 돈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네. 무조건 하세요. 돈도 많이 쓰세요. 아파트도요? 네. 왜냐하면요,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순간적으로 그 건물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잔금까지 돈이 다 투입이 돼야만 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비워두는 거잖아요. 비워놓고 거기를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순간적으로 돈이 빵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일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오래된 것들. 네. 리모델링하면 뭐 근사해지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사가지고 네.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 해놓으면 네. 그거는 조금 낭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입지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럼 입지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아파트도 결국 땅값하고 건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그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1억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아파트가 30억짜리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2억을 쓰는 건 해볼 만한 거죠. 비례식으로 가셔야 돼요. 비례식으로. 네. 제가 숫자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문현답이네요. 아, 그랬나요? 수리탐구 만점 받은 사람한테 지금 제가.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적정 가격도 결국은 그 아파트 현재 가격에서 얼마나 밸류에이드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 가야겠네요. 아, 아니요. 사실 근데 아파트는 별로 밸류에이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 내부를 뭐 금으로 쫙 바른다고 해도 그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입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물리적인 밸류에이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지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주차장, 뭐 엘리베이터, 현관은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니.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그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뭐 내가 501호, 601호 소유자인데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서 밸류에이드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테리어 한다는 게 그 공사하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그 사실상 자금 조달, 그러니까 돈이 아예 많은 분들은 네. 아니면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잔금까지 다 내놓고 나는 다른 뭐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인테리어 다 끝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돼.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고 아니면은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냥 내 집 따로 있고 저쪽에 잔금 다 쳐놓고 공사하거나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런 공사할 때의 어려움, 자금 조달 그걸 다 해결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인테리어 비용 투자한 것만큼은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가 8억인데 내가 인테리어를 잘해서 인테리어 5천원 들여서 얘는 8억 5천이다. 네. 그럼 8억 5천은 받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 친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주세요. 지금 인테리어 하지 말라고. 자재값 너무 비싸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하지 말고 혹시나 내리면 그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릴 수가 있을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나요? 예,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맞추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미래를 맞추는 게 박성진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미래 맞출 생각하지 말라고. 예. 그 기업에 집중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게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만 다를 뿐. 그래서 뭐 언제 집 사면 돼요?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예. 그냥 당신 준비되셨을 때 자금 준비됐을 때 그냥 사세요. 어차피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는 예측에 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미리 이제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 네네네. 아까 드렸던 질문. 그러면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또 깔고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로 보고 있는 동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파트 얘기할게요.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죠? 요즘에 뭐 반포라고 하는데. 네, 뭐 반포 압구정, 뭐 청담 삼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정 아파트 뭐 구평이 뭐 한 34억이라고 칠게요. 네. 근데 그 37억짜리 아파트를 30억 주고 사면 대박이죠. 네. 38억 주고 사면 그냥 뭐 중타. 네. 40억 주고 사면 호구?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또 뭐 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현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계산인 거예요. 입지보다 중요한 게 계산. 네. 예를 들어 압구정동, 청담동. 네.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거를 비싸게 사느니 좀 급지는 더 떨어지지만 거기서 싼 물건을 사면 그게 더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큰 영역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놓고 있다가 싼 게 걸리면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상가 혹은 상가 건물 그러면 당연히 상권을 분석하는 건 필수겠지요? 그렇죠. 상가면 1층 상가를 산다 그러면 상권 분석 엄청 중요하죠.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는지, 예. 여기가 좀 예. 뜨고 있는 지역인지, 깔아앉는 지역인지. 그런 기계도 있어요. 딱 그 안에다가 딱 설치해 놓으면은 걔가 그 유동 인구를 숫자를 막 계산 땅땅땅땅땅 찍어요. 센서 같은 거 여기 달려 있어서. 예, 저도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은 네네네네. 없는데요. 그게 한 6m인가 8m였나? 그 상가 안쪽에서 그 벽에서부터 한 6m, 8m 정도의 사람들 걸어가는 거는 그 시간당 그걸 계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기계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진짜 그 영화관 같은 데서 보면 매표 카운터. 수식원, 예, 이거 탁탁탁탁 예, 이거. 찍어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커피숍이 임차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커피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보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거기 이제 손님인 척 아니면 손님이죠. 음. 가서 딱 시켜놓고 핸드폰 시간 딱 재면서 제가 이게 띵동 띵동 이런 거 울리거나 그거 보면서 발을 정자로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아,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 이런 거 잘 해보는 거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기본이죠. 아까 말씀 중에 1층이라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2, 3층이면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산다. 예. 그러면은 1층이 차지하는 네. 임대료가 예. 전체 차지하는 임대료에서 포션이 작아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리테일이 아니고 업무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금생, 업무 요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 그 리모델링 비용도 예, 그 매물 가격의 비례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1층의 어떤 포션도 예, 전체 층수에 따라서 예. 비례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1층만 구분 상가 갖고 계시는 분이다. 아, 상권이 처음부터 끝이죠. 상권이 제일 그러네요. 중요하죠. 그러네요. 근데 완전히 뭐 통건물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업무 지구에 대한 숫자를 보셔야지. 그 상권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그 공실로 비어 있는 건물을 사서 밸류 에이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일반적으로 공실이 나오는 건 공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이 좀 안 좋다라든지. 그냥 전주인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상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예. 아니면은 뭐 상속 증여 이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소유자들끼리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소유자의 어떠한 사정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상권,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지역은 강남이어도 안 보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 중에서도요? 네. 그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조금 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왜요? 이유는? 상권이 죽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강남에서도. 네네. 그 왜 상권도 계속 막 이동하잖아요. 네네네. 그 예전에 뭐 압구정 같은 경우는 로데오에서 가로수길 갔다가 네. 다시 도산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막 성수동 쫙 뜨고 있고, 네. 이대신촌이 죽고, 홍대, 연남동 막 이쪽이 아. 뜨고 막 이게 막 상권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데는 이렇게 좀 투자하기가 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 네. 유행의 흐름, 시류도 좀 그래서 같이 저는 봐야 그냥 하는. 아예 그냥 딱 업무지구, 뭐 강남역이면 강남역, 네네. 삼성역이면 삼성역, 막 이런 데들을 좀 좋아해요. 혹시 그 상가 투자나 부동산 투자도 주식처럼 일종의 시가라는 게 현재 가치가 떨어져서 막 물린다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테고, 예. 상가도 왜 상가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크게 되었다라는 분들도 좀 왕왕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은 그거예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8억짜리인데 12억 주고 막 산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도 못하고 그냥 여기 상가 분양하네. 와, 그냥 그림 그려보는 거죠. 그림. 계산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고 뭐가 들어오고 뭐 파리바게트가 들어오고 뭐 편의점이 들어와서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8억짜리를 12억짜리에서 놓고. 근데 그런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난이도가 높냐면요. 그 분양상가 주변에 있는 그 세대수 계산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수요죠. 그 다음에 그 경쟁 상대가 되는 그 상가 근생시설의 바닥 면적 계산해 봐야 돼요. 인근 경쟁 예. 상가들. 예.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경쟁 상가들이 많아버리면 상가 면적이 확 공급이 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글쎄요 2000세대 아파트가 확 들어서요. 예. 근데 상가가 10,000평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텅텅 비는 거거든요. 아. 그런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인근 경쟁 상가의 바닥 면적까지. 네.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네요.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예. 전망도 같이 예, 해보면서 그래야 예. 물리더라도 버티거나 예. 안 물리거나. 근데 막 이제 그런 계산도 안 해놓고 막 8억짜리 12억에 사놓고는 뭐 분양상가는 원수한테나 권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기가 비싸게 산 거 제대로 생각하고. 사지도 못 해놓고는. 야, 그래서 이 상가 투자는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편견? 예. 그러니까 고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임대료가 얼마인지 잘만 계산해내면 되는데 사람들 그걸 잘 안 해요. 그게 어렵고 잘 안 하죠. 사실 주식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아마 낯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직접 가서 물어보는 식으로 해야지. 예. 이게 뭐 어디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 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아니 그냥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에서 이거 10억이에요. 예. 얼마 전에 9억 5천에 나갔는데 지금 10억 불러요. 그러면 그냥 10억인 거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과연 믿어도 되냐는 거죠. 그럼 본인이 이제 뭐 알고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료 시세를 물어보면 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높게 말해줘요. 아. 그 사람들은 거래가 성사돼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그쵸.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그 시세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임대인의 지위가 예비 임대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임차인일 경우 예. 임차인의 지위에서 알아봐야지 좀 더 정확한 임대료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인중개사를 나는 임대인 입장으로 가서 물어보고 와이프는 임차인 입장으로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비교를 해봐야겠네. 정확하게 다른 얘기가 정반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진짜 완전히 정반대의 뷰가 나올 거예요.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아마 해보고 싶네요. 네. 물론 이제 좋은 시계 차고 가야겠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임차인 요새는 이제 입장이라고 그런 뭐. 막 젊은 뭐 코인 부자들 막 이런 스타트업 부자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적 있었어요. 그 중개사무소에 제가 갔더니 네. 이러고 저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졸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네 잡상인 취급을 당했어요, 제가. 음? 그러니까 이 중개사가 이러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서 있는데 손님으로 왔는데. 아, 좀 허름하게 하고 가셨나 보다. 그런 거보다는 네. 조금 사이즈가 젊은 사람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했던 거였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좋은 차 끌고 가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굳이 뭐 그 사람을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랑은 거래 안 하죠. 하기사 그러니까 겉만 보면 판단하면 안 되는 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예. 여의도에도 그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다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슈퍼개미가 많아. 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이렇게 콩나물 국밥 먹고 이제 반바지 입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데 걔가 슈퍼개미예요. 그런 분들이 낮 시간에 네. 편안한 얼굴로 네. 그러고 있으면은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12년 전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 5년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양복 딱 갖춰 입은 사람들이 그냥 더 직장이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맞아요.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멀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냥 네. 지옥철에서 그냥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다니고 네. 근데 네. 이제 겉은 반듯해 보이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내가 출근하고 싶고 내가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도 없고 복장 선택의 자유도 없잖아요. 아까 처음 이야기가 그래서 직장인이 제일 위험하다. 네. 그 말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티셔츠 후질근한 거 이런 거 입고 있어도 편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도 되고 와이스트리 이런 거 늘어나도 되고 편합니다. 저희가 사실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그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 저도 막 강의 많이 하고 했는데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계산하면서 그는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3년을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네. 그럼 오늘 사가지고 네.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이거 뭐 지금 네. 실시간으로 뚝딱뚝딱. 네, 이게 윤년이니까. 자, 그럼 오늘 뭐 투자 100원짜리를 샀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임대료가 예. 뭐 4원, 4.5원, 5원이 들어왔다고 치고 네. 나중에 이제 매각을 110원에 했다고 칠게요. 희망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이런 가정이 있었다고 치면은 네. 이제 수익률은 이제 IRR 내부 수익률 네. 네, 그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 일단은 화폐의 그 현금 흐름의 합을 다 더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투자 시점에는 100원, 네. 그다음 1년 동안 4원 4원 벌었고 들어왔고. 4원 들어왔고 마지막에 이제 115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때의 수익률은 XIRR 괄호 열고 value, 날짜, 가로 닫고. 뭐 이렇게 빨라요? 네. 이거 1배속입니다, 여러분. 1배속. 네, 이렇게 하면 이제 7.6% 나온 거죠. 3년에. 예. 그러니까 아니요. 1년에 7.6%. IRR은 이제 연 수익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그 현금 흐름을 다 딱 더하면은 100원을 넣어 갖고 23.5원 번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3년이니까 예. 얘 연으로. 나누기 3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7.8원. 네. 투자금이 100원이니까 네. 대충 이제 연 7.8%가 나오는데 예. 이제 대부분의 현금 흐름이 맨 끝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차익에서. 예,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하니까 실제로는 저 7.8%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중간에 임대 소득은 있더라도 마지막에 얼마에 팔아서 차익을 얼마에 남기느냐가 네, 나눠서 보면 네. 시간 가치로 또 할인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 또 매매가, 예. 임대료, 수익률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100원.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 예. 이거는 임대료 5원이라고 칠게요. 예. 월 임대료. 그러면 수익률은 요거 곱하기 12 나누기 하면 이제 6%가 잠깐만요. 그럼 월 임대료 는 이거 월 임대료가 아니고 연 임대료죠. 네네네. 연 임대료 하면은 이거 나누기 이게 되잖아요. 네네네. 5%.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예. 한 0.3% 정도 내려갔다고 칠게요. 금리가 연 4.7%일 때. 예, 예. 근데 임대료는 못 올렸어요. 예. 그대로. 네.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바뀌냐? 요거 나누기 요거. 그 금리가 내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자산 가격이 6%가 오른 거죠. 금리가 내렸으니까. 네. 그거잖아요. 이제 수익률은 예. 지금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네. 수익률은 네. 연 임대료 나누기 매매가잖아요. 네. 그 매매가랑 수익률이랑 반비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시장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음.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오른다. 거죠. 예. 저렇게 역산을 좀 해봐야 네, 된다. 이게 결국 그 수익 환원법이거든요. 수익 환원법. 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정해주고 그래서 시장이- 금리는 뭐 예, 내가 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시장의 금리는 정해주는 거고 네. 임대료는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 시장의 얘의 임대료는 얼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해당 물건이 거래되는 수익률은 몇 프로다. 네. 그래서 얘는 얼마짜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탄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요게 X 변수잖아요. 여기서. 매매가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그리고 저희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이 거기서 매매가 갈리죠. 요거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거꾸로 5.3%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하. 자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처럼. 예, 이게 6% 떨어졌지만 실제로 레버리지를 만약에 50%를 쓰면은 12%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8억짜리 제가 봤을 때는 8억짜리 상가인데 네네네네. 그걸 12억에 사버리면요. 네. 일단은 50%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50% 썼다고 치면은 손실 10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5년 갖고 있으면 손실 2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거의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당 자산을 50% 비싸게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막 스타트업 비상장 투자나 막 주식 그런 완전히
그런 걸 뭐 미래 가치를 예, 막 땡겨와서 무슨 바이오나 무슨 게임 회사나 막 네네. 뭐 그런 식 투자가 아니다. 아닌 이상은 생각보다 요구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수익 중위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해버리면은 못 벌죠. 견디기도 어렵고. 예, 예. 저게 그래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IRR이라고 하는 연평균 수익률 한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부동산 투자 괜찮은 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것도 금리 시절마다 다르겠습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 현재 순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산이요? 네. 그 너무 부끄러운데. 장난입니다. 네,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순간 얘기할 뻔했는데 네. 그럼 이제 구독 취소하실까봐. 아까 저를 제 개인적인 걸 자꾸 네. 질문 주셔서 짓궂게? 저도 같이 짓궂게 장난 좀 아주 쳐본 좋습니다. 건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네. 5억인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분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단위로 쓰시는 기간 그렇죠. 뭐 10년 후에 네. 뭐 이 사람이 저는 뭐 20억이 되고 싶어요. 네.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네네. 그럼 이거를 목표 그러면 결국 72의 법칙이나 이거를 그냥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그게 나올 거잖아요. 예. 이제 그냥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저거 아마 배출되는 걸 거야. 물 차가지고.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저기 물이 넘쳐 나중에 조심해야 돼. 얼마나 물 차 있지? 가득 차상하게 돌아가는 건데. 완전 꽉 차 있어요. 그래? 꺼. 걔만 꺼. 오케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계산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밑에 있는 숫자는 네. 요거는 이제 계산하려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순자산이 5억인 분이 네. 10년 동안 10년 후에 20억이 되고 싶어요. 네. 20억. 그러면, 10년 후에 20억이 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일단 수익률은 가상으로 이렇게 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네. 수식셀은 이거예요. 는 순자산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상승률의 10승 복리니까. 네. 그래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요게 됐고 찾는 값은 2,000, 그러니까 20억. 예. 겉을 바꿀 셀은 이 수익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얘가 드르륵 계산을 해줘요. 네. 자, 14.87%. 더 소수점 열면은 이 정도 대략 연 15%를 매년 달성시키면 그러니까 5억이 있는 사람이 20억을 10년 안에 달성하려면 연수익률이 한 14.86% 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요거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요거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10년 후에 여기 있네. 딱 20억이 되잖아요. 혹시 엑셀 학원 다니셨나요? 아니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해봤습니다. 저런 기능이 엑셀에 있다라는 것도 몰랐네. 네. 추정 수익률도 엑셀 안에 기능이 있는.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근데 지금 제가 엑셀 쓰는 거 보시면요. 전부 다 사칙 연산이고요. 그러니까 수학, 중등 수준의 수학.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하면. 아까 이거 IRR 딱 계산할 때 이때 잠깐 함수 한 번 썼어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지고 보면 밸류에이션을 해보려면 충분히 상가건 빌딩이건 부동산이건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작은 기교의 그냥 테크닉에 불과하고 그냥 임대료 나 모르겠구나 이거 사서 임대료 2배 만들 거야 이러면은 계산 아무것도 계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오리가 거위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팔게 됐을 때 연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게
좋은 수익률이 뭐냐고 그 질문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엑셀 만들면서 맞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맞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연 15%를 넘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실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너무 크게 잡은. 너무 크게 과도하게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이 예. 본인의 순자산 증가의 기여도가 크거든요. 음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로만 하는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에요. 네. 근데 순자산이 5억이면 네. 근로소득 덕분에 순자산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억 중에 5천을 저축을 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빨리 갈수 있죠. 1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 저축으로. 그러니까 투자는 5%만 더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산이 막 100억, 200억 됐다.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이 무의미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로소득, 그러니까 현재 순자산, 그다음 제가 이제 사람들 컨설팅 가끔 할 때 네. 순자산하고 네. 소득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이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 숫자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 순자산이는 뭐 10억밖에 없는데 네. 막 5억을 1년에 벌어요. 그럼 뭐 예. 그런 분들은 본업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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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반대로 뭐 이제 순자산이 100억인데 1년에 뭐 1억밖에 못 보세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숫자가 다 말해줘요. 해봐야 됩니다. 숫자를. 네, 숫자가 되게 묘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한번 빠지면 이제 예. 거의 수능 그러니까 수리탐구 만점 맞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제가 이제 투자를 엑셀을 막 엄청 만들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낮에 이제 근무 시간 잠깐 졸잖아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엑셀이 컴퓨터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아, 이거 숫자 잘못 봤다. 숫자를 잘못 봤다고? 아니면은 뭐 이쪽을 생각해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숫자가. 숫자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약간 무서워 이 사람 네, 누구야 약간, 이 사람 무서워. 네, 조금 정말 많이 만들어 오세요. 정말 많이 만들어.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선천적으로 숫자랑 잘 안 친하신 분들, 저 같은 사람, 뭐 그 네. 뭐라 해야 되나, 그 문송합니다 이런 예, 문과생들은 신기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툴만 배워놓으면은 응용은 할 수 있는. 네, 네, 네.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IRR 뭐 다 알겠고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면 연간 수익률 얼마 내야 되는 거 알겠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매물을 볼 때 저게 과연 싸냐 비싸냐를 측정해 보고 싶다. 사실 그게 밸류에이션의 시작인데. 예, 예. 물론 뭐 상가를 저기 베이스로 할까요? 뭐 어떤 걸 봐야 아파트는 너무 간단해요. 아파트 뭐 전세 주변 거래 그 주변 거래 시세가 예. 얼마 같은 단지에서 주변 거래 시세 찾아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층이랑 향이랑 이런 타입이랑 이런 거 이제 맞춰봐야 되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과세하려고 공시 가격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참고해보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비교 사례법으로 끝나요. 감정 평가가 세 가지거든요. 원가법, 제조달 원가법. 예. 다시 싹 지었을 때 얼마.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연수 해가지고 수명을 이렇게 계속 감가해가지고 예. 얘는 얼마짜리다. 근데 이거는 사실 보험사가 화재보험 가액 평가할 때 쓰는 방식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매사례 비교법. 얘 네.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네. 마지막에 이제 수익환원법. 얘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 나오니까 그 수익률 계산해서 얘는 얼마.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섞어갖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그 매매사례 비교법만 하면 돼요. 그렇죠. 주변하고 비교해보고. 네. 그러면 상가를 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월세라든지 예.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 사례만 봐도 되는 거고 조금 용이한 걸로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가라고 치면요. 뭐 예. 한 8억짜리 상가가 있다. 근데 뭐 네. 1층이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요즘 같을 때 한 3.8%. 3.4%는 뭐예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네. 매매가 수익률 네. 월 임대료 네.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12.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 25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상가가 뭐 전용 면적이 뭐 20평이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전용 면적당 임대료는
네. 이것만 잠깐 월로 할게요. 원으로 할게요. 네. 그럼 이거는 월 임대료 평당 12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률로 이게 높은지 확인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 중개사들은 거기 뭐 임대료가 뭐 많이 나와요 막 이러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현 임차인이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이런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단가, 이게 전용 면적이었으면은 평단가.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계산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하고 다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정말 250이 맞는지는 중개사 얘기가 아니고 내가 확신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만들어 놓은 모델을 이렇게 보면은 네. 막 이런 숫자 계산, 그러니까 IRR 계산해 놓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네. 오히려 임대료 시세 조사해 놓은 걸까 시트가 막 3개가 되고 막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왜 아까 제가 시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임대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부동산 투자에서는 매출이 임대료 하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물론 건물은 뭐 관리비 수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임대료만 많이 받으면 장땡인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임대료 조사하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죠. 물론 내가 저 받고 싶다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수익률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저 월 임대료가 저만큼이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서 그 넘으면 그럼 이 매물이 싼 거고. 네. 안 넘으면 비싼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매매가는 찾기가 쉬워요. 뭐 요새 뭐 디스코, 밸류맵, 랜드북 막 이런 각종 어플들에서 네. 뭐 지도 거기만 딱 찍어도 이게 언제 거래됐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임대료 찾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알 수 있는 방법, 나온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 찾는 게,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이게 다거든요. 이 시기요. 수익률은 매매가분의 연임대료.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매매가는 수익률 나누기 연임대료. 금리는 거꾸로 했겠네요. 연임대료 나누기 수익률. 네. 그런데 수익률은 어차피 시장이 정해주는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없고, 연임대료만 찾아내는 게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어렵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그냥 주변에서 말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가 아니라 본인이 따져봐야 되는 것도. 네, 네. 정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나중에서 빌딩 살 때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정말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 30년 뒤에 연락해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상가나 빌딩까지는 너무 먼 얘기고, 하지만 누구나 꿈은 꿀 수 있는 겁니다. 장래희망, 건축주, 혹은 뭐 건물주, 조물주. 그게 너무 멀다라는 분들을 위한 조금 뭔가 현실적인 조언? 당장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것?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내 집 한 채, 내 집 마련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제든? 예, 그냥 준비됐을 때요. 나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폭등하든 떨어지든 네. 뭐 그거는 모르겠고 내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 한 채는 일단 무조건 다만 사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뭐 레버리지나 그것 이제 계산해 보셔야죠. 이제 본인의 순자산하고 예. 저축하고 이제 따져 보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DSR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RTI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소득 대비 내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걸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적절한 레버리지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잖아요. 투자와 사업.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투자 얘기 위주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업은 결국 사업의 단점은 이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위험하지는 않은 거, 오히려 직장 생활이 훨씬 위험한 것 같다고 저는 보이는데, 제 주변에 그런 기본을 갖춘 사람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제 닉네임 얘기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감 능력이나 거짓말 안 하고 막 그런 기본 갖춘 사람들 보면은 다 회사 때 번 돈의 3배 이상들은 다 창출해 내더라고요. 사업을 했을 때. 네.
근데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아무리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답 없거든요. 네.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는 본업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결국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직장에서 현금 흐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부가 창출하고 하는데 직장도 이렇게 급여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데보다는 뭔가 한 만큼 약간 개인 사업자처럼 한 만큼 돈을 창출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본을 쌓아야겠죠. 자본을 쌓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 저는 아직 뭐 그만큼의 뭐 사업적으로 자본을 창출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는 막 시작이기는 한데 네. 공감 능력하고 진심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우리 시네키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생활보다 선업에는 더 벌 수 있다. 믿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시네키라님하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도움이 더 되실 수 있는 시간도 또 마련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한번 좋은 계기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시네키라 민경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